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의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득세 이론이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마무리는 아니지만 절반은 했습니다. 소득세 이론 절반 정도는 했는데, 자, 우리가 소득세 이론을 정리한 것이 무엇을 정리했냐면은 소득세 개념과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세목인 그 6가지의 열거된 내용 등을 정리하면서 이런 걸 우리가 산출을 하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 금액은 무엇이냐? 이자 소득 금액. 또 배당 소득 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 다음에 사업 소득 금액은 무엇이냐? 또 근로소득 금액은 무엇이냐? 연금 소득 금액은 무엇이냐? 기타 소득 금액은 무엇이냐?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거된 내용은 수없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득 금액만을 얘기해 보면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은 뭐냐면은 이 금액이 바로 총 수입 금액이 이 소득 금액이 됐어요. 이자 소득도 마찬가지죠. 예. 총 수입 금액이 소득 금액하고 같았습니다. 총 수입 금액이라는 것은 비과세하고 분리과세는 제외하는 것이에요. 항상 총수익 금액은 분리과세와 비과세는 다 제외된 것을 우리가 총수익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금융소득의 특징은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종합소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소득 금액, 배당소득 금액은 그냥 총수익 금액을 소득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비과세하고 분리과세는 빼고요. 그런데 반해서 우리가 사업소득 금액에서는 총수익 금액에서 사업자들은 장부를 하잖아요. 그 장부에 의한 필요 경비가 있죠. 예, 필요 경비. 예,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외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 경비잖아요. 그걸 뺀 것이죠. 예. 그리고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의 총수입 금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빼준다고 그랬죠. 근로소득 공제가 바로 근로자의 필요 경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금소득에 있는 경우에도 총수익 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제외해서 연금소득 금액이라는 걸 산출합니다. 기타 소득 금액도요,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것을 우리가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게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고 인정되지 않는 게 배당소득과 이자 소득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크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가 다 더해진 소득 금액을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모두 더한 것을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아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12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종합소득 금액부터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4페이지부터 이제 에, 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데 있어서 원천 징수는 끝나고 원천 징수 끝나고 간이 세율표에 의한 원천 징수가 있었다면 그 작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과세에 필요한 계산 절차 그 구조를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 금액 하면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금액을 모두 합친 것이 종합소득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 6가지의 소득 금액을 다 더한 것이 종합소득 금액인데 이 여기서 종합소득 금액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이후의 절차를 보면은 또 종합소득 공제를 또 해줍니다. 종합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요. 예, 각각의 어, 소득별로 원천징수할 때도 소득공제를 다 적용하지 않습니까? 예, 필요경비를 적용하죠. 종합소득을 계산할 때도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소득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공제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과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적공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공제를 쭉 알아볼 텐데 그 중에서 인적공제에 좀 힘을 들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 공제를 뺀 것을 우리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으로 봅니다. 이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해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세율을 적용하면 바로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본 세율이라는 게 앞에서 한번 여러분 봤었죠? 최저 6%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고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 세율표를 우리가 기본 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해가지고 산출을 한 것을 우리가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다 납부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다시 세액의 감면 혜택이라든가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자, 세액의 감면이나 세액 공제는 우리가 소득세법에 정해진 대로 우리가 적용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교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소득세법에 대한 예, 세액 공제, 특별 세액 공제. 소득세법에 대한 세액공제, 그 중에 특별세액공제를 여러분이 이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세액공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접대비, 아니 기부금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이걸 우리가 소득세에서 특별세액공제로 분류를 합니다. 그걸 뺍니다. 그래서 결정이 됩니다. 세금이. 이 결정세액에서 여기 빼기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을 또 공제하죠. 기납부세액을. 우리 교재에서는 기납부세액은 빼는 것은 이제 밑에서 생략은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납부할 때는 이 납부한 세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천징수했으니까. 우리가 이 종합소득 과세라는 것은 원천 징수한 것을 또 종합과세로 다시 확정 신고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납부한 세금이 있어요. 그걸 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납부세액이 결정이 돼가지고 이 납부세액을 5월 31일까지 우리가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종합소득세의 납부세액 산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소득공제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밑에 보시면 종합소득공제, 먼저 괄호 1번의 인적공제. 네, 요 인적공제가 가장 시험에서 이슈가 됩니다. 인적공제. 자, 인적공제를 표로 딱 그려놨어요. 우선 크게 두 줄이 되어 있죠.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먼저 알아보면은요. 우리가 공제 금액을 먼저 보면 한 명당 150만 원의 인적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소득 금액에서 빼줘 가지고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거예요. 즉 세금이 줄어든다는 거죠. 과세 표준에서 빼주니까. 예, 과세 표준을 줄여주니까.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면 과세 표준이잖아요. 그 과세 표준을 줄이기 위한 공제, 소득 공제 중에서 인적 공제가 금액이 굉장히 크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인적 공제를 적용하니까 작은 게 아니죠. 자, 먼저 본인, 예, 본인은 따질 것이 없습니다. 여기 X라는 게 뭐냐면 소득 요건을 안 본다는 거고요. 나이도 안 본다는 얘기예요. X라는 것은 상관이 없다. 소득에 상관이 없고 나이에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X. 자, 배우자. 결혼을 한 사람이면 배우자라는 가족이 있겠죠. 배우자는 소득만 확인을 하고 나이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이는 몇 살이든 보질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소득을 본다는 게 무엇이냐? 조금 있다가 주 1에 있는 내용 옆 페이지에서 볼 거예요. 예, 주 1에 있는 내용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가 인적공제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만 보겠습니다. 자, 본인, 배우자, 또 우리가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직계 존속 있단 말이에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 계셔도 직계 존속이죠. 직계 존속은 배우자 결혼한 사람이면 배우자의 직계 존속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직계 존속은 배우자처럼 소득 요건은 봐야 돼요. 소득 요건은 확인이 되고 나이도 요건을 보는데 6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의 직계 존속이 됩니다. 만으로 항상 60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족 관계라 그러면 부모님도 계시지만은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나만 난 게 아니라 내 동생도 출산을 했을 수 있으니까 내 동생이 있을 수 있죠. 또는 언니나 형이 있을 수 있고 자, 형제 자매 소득 요건 마찬가지로 봅니다. 소득 요건을 봐야 되고 그리고 나이 요건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자, 어리다. 그러면 20세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나이가 많은 형제다. 그러면 직계존속과 마찬가지로 만 60세 이상인 형제 자매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녀가 생기잖아요. 네, 결혼을 하면 자녀가 생기고 또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자녀나 마찬가지입니다. 입양한 자녀나 내가 출산한 자녀, 직계 비속이 되겠습니다. 네, 직계 비속의 경우에도 소득은 봐야 돼요. 그리고 나이도 보는데 만 20세 이하이면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도 만 20세 이하나 또는 만 60세 이상이면 되죠. 자, 또 이제 그 어떤 가족이 있을 수 있냐 하면은 위탁 아동이 있을 수 있어요. 위탁 아동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탁받아 가지고 우리하고 생계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 요건은 위탁 아동이 소득 있는지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 요건은 위탁 당시의 나이로 따져요. 위탁 받을 당시 나이에 요 나이 18세 미만이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나이 먹어가는 거는 19세가 되고 20세가 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런 가족적인 관계가 아니고, 내가 실제로 수급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를 내가 부양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 이런 혈족 관계가 아닌데, 예, 기초생활수급자를 내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 하면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소득이 물론 없겠지만 소득 확인하는 거고요. 수급자는 나이에 제한이 없다. 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본인을 제외하고는요. 전부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돼요. 소득 요건. 이 소득 요건이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즉 소득이 있는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본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소득자가 지금 이게 여러분 내가 소득자예요. 내가 지금 근로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근로자로 일하는. 자, 내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로 소득공제 해주는 거예요. 내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생활을 한다. 예. 먹고 산다 이 말이죠. 생활을 한다. 라는 근거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득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나의 도움 없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소득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를 또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주1이라는 이 부분이 소득 요건을 보는 내용입니다. 자, 주1을 읽어보면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근데 괄호 속에 뭐가 있냐면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간 100만 원 이하이어야 됩니다.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어야 돼요. 근데 근로소득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총급여로 따져요. 소득 금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예, 총급여. 그러니까 뭐를 안 뺀 거예요? 근로소득 공제 이런 거 안 빼고 그냥 총급여로 보는 거예요. 총급여라는 건 뭐였죠? 비과세, 분리과세 뺀 급여를 말합니다. 비과세, 분리과세를 뺀 급여가 총급여예요. 그래서 총급여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이면 해당이 됩니다. 소득이 요건이 되는 걸로 본다 이거예요. 소득 요건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하고 같이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은 소득 금액으로 따져요. 소득 금액. 소득 금액은 뭐를 빼는 거예요? 필요경비 뺀 거예요. 필요경비. 비과세 이런 거 당연히 빠지고 비과세, 분리과세, 필요경비 다 빼서 100만 원 이하여야 소득 요건이 오케이다 이거죠. 즉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설명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합친 것이냐. 우리가 지금 종합소득 소득공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합소득 소득공제. 그런데 종합소득 소득공제에서 소득 요건을 따질 때는 종합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은 종합소득 플러스 퇴직소득 플러스 양도소득의 소득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요겁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여부를 따질 때는 종합소득만 가지고 소득 금액을 따져서는 안 돼요. 그 사람, 그 부양가족에 만약에 퇴직소득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합쳐야 되고 또 그 부양가족이 양도소득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까지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 거다. 네, 그래서 아마 그 부양가족 중에서 말이죠. 퇴직자이거나 아니면 양도소득이 있었다면은 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뭐 퇴직금은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100만 원 퇴직금 받는 사례보다는
천만 원, 1억 원, 2억 원 이렇게 받는 큰 돈으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직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없어요. 그래서 퇴직금 만약에 1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퇴직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 예, 양도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필요경비를 뺀 것이 양도소득이거든요. 양도한 금액에서 매입한 금액을 뺀 것이 양도소득이에요. 그 자체가 소득 금액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가 안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볼까요? 퇴직금의 경우 그 자체가 퇴직소득 금액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당해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퇴직소득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요. 네. 그래서 가족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지만 그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소득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빼고 한 명당 150만 원으로 인적공제를 적용시켜 줍니다. 나이 요건도 요거 잘 기억하세요. 직계존속 60세 이상, 형제자매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요거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인적공제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추가공제가 있어요. 추가공제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150만 원씩 공제받은 사람 가운데 추가 공제 대상자가 있으면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추가 공제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 공제에서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 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 받는 사람 중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추가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50만 원 공제받는 사람 중에 어디에 해당되면 추가 공제를 받느냐? 경로우대에 해당되면 한 명당 100만 원을 추가 공제로 인적 공제를 더해 줍니다. 그래서 경로우대라는 것은 우리가 만 70세 이상을 경로우대 공제를 적용해 줘요. 그러니까 이 직계 존속이 만 60세잖아요. 만 60세.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한 분이 만 70세 이상이 됐다. 그러면 그 한 분에게는 150만 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250만 원의 인적공제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플러스 100을 해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기본공제 받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이 있다면, 이 장애인의 대상은 저 주 6에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조금 이따 읽어보기로 하고요. 예. 한 명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여기 지금 기본공제 받는 사람 중에 가족 중에 장애인이 만약에 2명이 있다 그러면 그 2명에 대해서는 150만 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200을 플러스 해가지고 350만 원씩 인적공제를 계산해 준다 이런 얘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밑에 있는 두 개는 이 두 개는 둘 중에 하나를 적용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네. 이거는 소득자 본인에 대한 얘기예요. 예, 이 부녀자냐 한부모냐 하는 것은 본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인. 예, 본인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에 대해. 자, 부녀자 추가 공제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소득자인 본인이 오른쪽에 있는 설명을 보시면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그랬습니다. 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라면 부녀자 추가 공제에 적용이 된다 이거. 자, 세 가지 요건이 있죠. 첫째 요건이 뭐예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어야 돼. 연간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니까 결혼한 여성이거나, 그 다음에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 부양가족이 있는 것이고, 동생을 내가 부양하고 있으면 만 20세 이하인 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내가 동생을 부양하는 거예요. 그러한 여성인데 세대주로 돼 있어야 돼. 결혼을 안 했으면. 예. 결혼을 했으면 남편이 세대주일 테니 세대주의 관계가 없어요. 결혼을 했을 때는. 근데 결혼을 안 했을 때에는 부녀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소득자는 세대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연로해 가지고 별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제 만약에 여성 근로자가 부모님을 뭐 부양하고 있다 그러면 세대주를 본인으로 바꾸는 게 유리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부모 추가 공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50만 원보다 2배인 1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본인 이야기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한부모니까 배우자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즉 20세 이하에 해당되는 직계비속이 있거나 입양자가 있을 때 한부모의 추가공제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배우자가 없는데 직계비속이 있다. 자녀가 있다는 것은 배우자하고 헤어졌거나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런 경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한부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부모 추가공제 100만 원 적용이 됩니다. 이 두 개는 중복 적용이 안 된다. 요 밑에 나와 있죠?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은 배제된다. 그럼 뭘 적용받겠어요? 두 개에 다 해당이 된다면 여성들이 한부모를 택해야 되겠죠? 예. 남성은 부녀자에 해당이 안 되니까 당연히 그냥 여기 남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다 그냥 한부모만 받으면 되는 것인데 여성이라고 그래서 한부모도 받고 부녀자도 받고 이렇게 중복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인척공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우리가 완전히 습득을 해야 됩니다. 이 표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완전히 습득을 해 놓으셔야 여러분이 이 종합소득세 이론 문제, 인적공제에 관한 이론 문제 나왔을 때 어떤 문제든지 딱딱 맞출 수 있고 계산하는 문제, 계산기로 계산해서 답을 찾는 문제 이것도 여러분이 척척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표를 우리가 보는 동안에 아까 주 1도 보았습니다만 그 외에 나이 요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의 요건이라든가 위탁 아동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주석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설명서가 그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 2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하죠. 주 2는 나이 요건에 관한 이행인데요.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소득 요건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장애인은 직계 존속이든 직계 비속이든 형제 자매이든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소득만 따져봐야 돼. 장애인이면 나이를 여기 보면은 그 아까 그 표에 나이 요건이라는 게 있었죠? 장애인은 나이 요건은 다 무시하면 됩니다. 소득 요건만 충족되면 된다. 요거 나이에서 이거 추가로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 3에 있는 내용은 주 3이
예, 기본 공제라는 요건에 대한 얘기예요. 자, 기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자와 예, 즉 해당 부양가족 예,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 여러분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내가 벌어들인 즉 소득자의 수입 금액으로 같이 생활비를 쓰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만 되면 돼요. 소득자의 소득 금액으로 생활비를 쓰고 있다. 생활비. 생활비라는 것은 뭐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또 우리가 삼시세끼 챙겨 먹어야 되니 밥을 해야 되고 예. 그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비용이 바로 생계비가 되겠죠. 그래서 소득자하고 생계비를 같이 쓰면 그게 생계를 같이 하는 겁니다. 누구 돈으로요? 소득자의 돈으로. 자기가 번 걸로 쓰는 것은 그건 네,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쭉 있는데 한번 볼까요?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해당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그다음에 직계비속 입양자는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네. 자, 그러니까 직계비속이나 입양자는 주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네요. 예, 미국에서 생활을 하든 영국에서 생활을 하든 직계비속이나 입양자는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 거다. 이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소나 거소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생계를 같이 한다고 해서 꼭 같은 집에서 있어야만 생계를 같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거주자 또는 동거 가족이 취약이나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네. 그 다음에 근로자의 부양 가족 중 근로자의 직계 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직계 존속이라 하는 것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해서 똑같은 요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고 있다. 뭐 이 말이 우리 집이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부모님을 내가 사실은 생계비를 대고 있는데 부모님이 부모님 집이 있으니까 우리하고 주소를 굳이 같이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 형편상 별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다 보고 있다 이거. 예, 예, 여기서 보면 직계 비속도 그렇고 또 질병이나 또는 근무상의 이유로 주소를 다른 장소로 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니 여기 있는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주민등록표 상에 동거인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도 우리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만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주4에서는 뭘 설명하냐면요.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직계 비속이 아니에요. 예. 직계 비속의 배우자죠. 그 사람은. 예. 그래서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러니까 자녀의 부부가 모두 장애인이면 이 말이에요. 네. 직계비속의 그 부부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도 기본공제 가능하다.
네. 그래서 원래 며느리 사유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는데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주 5를 보면은요. 위탁아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실적이 있어야 그 과세기간에 위탁아동으로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아동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판단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10월 1일부터 위탁아동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양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10월 1일부터. 그러면 3개월밖에 안 지났죠? 그러면 26년도에는 기본공제 대상을 안 받으면 돼요. 내년에 받으면 됩니다. 27년에. 27년이 되면은 이제 6개월이 넘게 됩니다. 지난해 안 받았기 때문에 26년도 3개월까지 포함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탁아동의 보호기간이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20세까지 위탁아동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6개월 계산할 때는. 다음에 주 6을 보겠습니다. 장애인의 범위입니다. 소득세법에 의해서 장애인은 코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에요. 예.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그래서 장애인 카드라고 하는 거, 카드? 장애인 수첩? 이런 게 나오는 사람들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코드 번호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국가 유공자 등의 예우에 따른 상이자. 네, 이게 2번입니다. 예, 국가 유공자 의한 유공자법에 의한 또 장애인이 있는데 상위군인 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코드 번호 2번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이게 코드 3번이에요. 중증 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하면은 되게 고령의 환자들입니다. 치매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장애인 우리가 이제 그 부양가족 입력할 때 장애인이다 그러면 코드를 넣어주는데 장애인 복지법이면 1번, 국가유공자이면 2번, 그 다음에 중증 환자이면 3번 이렇게 코드를 구분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중에 프로그램으로 입력할 때 우리가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인적공제에서 알아야 될 지식이에요. 예. 상당히 중요해요. 소득공제에서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소득공제들이 있습니다. 연금 보험료 소득공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국민연금에 납입한 거 있잖아요. 연금보험료. 그걸 모두 과세표준에서 빼줍니다. 보험료 전부. 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자, 공무원은 국민연금 대신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공무원연금을 납입하고 있죠? 그 연금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납입한 거 소득공제 적용받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소득공제에서 또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게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네. 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실은 이
목적 달성이 이미 되었다라고 해서 한동안 국회에서 말이죠. 이 제도를 없애려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목적 달성을 다 했다고 보느냐면은 애당초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법률로 제정한 이유가 개인 사업자들이 소득을 숨기려고 하니까 그 개인 사업자의 소득을 노출해 가지고 과세가 될 수 있도록 근로자는 근로자의 소득이 다 노출돼 가지고 공평하게 과세가 되고 있는데 이 개인 사업자들은 자기의 소득을 제대로 신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과세 불평등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머리를 쓴 거죠. 우리가 소비자들이 대부분 근로자들이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에게 근로자들에게 음 여러분들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주는 거예요. 예. 비용을 지출할 때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 카드로 지출하세요. 그러면 카드로 지출해서 신용카드 사용을 하면은 당신들이 사용한 사용 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겠어. 돈 쓰고 공제해 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카드 결제하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카드 결제하고 시장에 가서 장 보고 카드 결제하고 네. 상품권 뭐 아니 무슨 문화활동 하고도 카드 결제하고 네. 우리가 차를 탈 때도 카드로 결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다 이 개인 사업자들의 소득이 다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없애려고 했으나 예. 실패하죠. 왜냐면은 이걸 없애는 정권은 이게 좀 인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약을 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계속 예, 연장되고 있다고 그럴까요? 네. 하여튼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아까 그 연금보험 연금보험료 공제하고 좀 다른 게 이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그 거주자에게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연금보험료 공제가 돼요. 연금보험료. 제가 이제 연금에 불입하는 게 있으면, 옛날에는 다 받았어요. 지금은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국민연금이 다 납입이 끝났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공제를 지금은 안 받지만 제가 이제, 그 연금을 불입하고 있는 시기에는 제 소득세 계산할 때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다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신용카드를 아무리 써도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 공제 대상을 보면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에게 적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신용카드를 누가 써야 적용을 받는 거냐면 근로자예요. 근로자 본인이 쓴 거, 또 배우자가 사용한 거,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이 사용한 거.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해서 소득공제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예요.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상을 보실 때, 이 대상을 볼 때, 근로소득이 있는 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아,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자도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로소득이 있는 자, 아, 이건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구나. 개인사 버는 사람에게는 이게 해당이 없다. 근로자만 해당된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 비속의 직계 존비속입니다. 존비속. 존비속이니까 되는데 뭐 누가 빠졌을까요? 아까 그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형제 자매가 여기에 빠집니다. 형제 자매를 내가 부양하고 있다 하더라도 형제 자매가 신용카드 사용한 것은 사용금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기 밑에 나오네요.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나이 제한은 없으며 형제 자매 및
장애인 직계 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된다. 네, 제외되는 게 좀 있죠.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해도 이건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녀 직계 비속이 자녀가 부부가 다 그 장애인이면 그 사위나 며느리도 기본공제 대상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위나 며느리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여기다 포함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예.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의 사용도 여기서 사용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런 좀 특이한 예외가 있으니까 이런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은 우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라는 문제는 제가 문제를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통시장 사용분 40%, 대중교통 40%, 문화체육 사용분 30%, 직불카드 30%또 내려가서 보면은 일반 신용카드 15% 이렇게 40%짜리, 30%짜리, 15%짜리 어디에 사용했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 그래서 계산이 구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한 게 또 뭐냐면 최저 사용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최저 사용 금액은 뭐냐? 어, 여기 나오죠. 최저 사용 금액은 총급여, 그러니까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의 25%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급여가 2천만 원인 그 근로자라고 한다면 25%니까 500만 원이죠. 500만 원. 네. 500만 원 이상 써야 돼요. 50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지출을 연간. 그래서 이 총급의 25% 이상이라는 요건도 계산해야 되고요. 최저 사용 금액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손으로 계산하라 이런 문제는 내기 곤란해요.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는 전부 프로그램에 맡기면 되는 것이고 요 요건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공제에는 또 한도도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어요. 신용카드를 지출을 했는데 왜 이거 포함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과금 납부하는 것들이에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나 이런데 보장성 보험료 가입한 거, 자동차 보험 같은 거, 이런 거, 보험료나 이런 거 납부한 거, 다 공과금들이죠? 학교, 대학원 포함해가지고 어린이집, 유치원,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에 수업료 납부한 것들 포함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금 납부한 것들, 세금 납부한 거, 공과금, 전화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다 사용 금액으로 안 봐줘요.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비, TV 시청료 납부한 것도 사용 금액으로 안 봐줍니다. 유가증권 구입한 것도 사용 금액으로 안 봐주고요. 리스료 납부한 것도 사용 금액으로 안 봅니다. 취득세나 면허세 이런 거를 해당되는 재산을 구입한 비용. 취득세 그러면 자동차 해당되죠. 건물도 해당되고 토지도 해당되죠. 만약에 신용카드로 자동차나 토지나 건물 샀다. 그 사용금액에 포함을 안 시켜줘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급하는 사용료, 사용금액이 아니고요. 이렇게 금융기관이나 보험 용역에 관련된 이자를 냈다든가 보험료 납부한 것들 사용금액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가상자산, 우리 그 투자하는 거 있죠? 거기에 신용카드 결제한 것도 사용금액이 아니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신용카드로 정치자금을 기부했어요. 사용금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이런 거 신용카드로 지급한 거 사용금액에 해당 안 되고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사용금액에 포함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교육비 지출액 중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 이거 안 되고요. 교육비. 그 다음에, 근데 교육비는 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그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교육비에는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지출액 중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것만 안 된다 그랬지만 세액공제도 되고 교육비 여기 저 신용카드 지출도 되는 것도 있어요. 예,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되는 것도 있으니까 되는 것만 다음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사업으로 지출한 비용도 안 됩니다. 신용카드를 생활하는 데 사용해야지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 사업에 접대비로 지출했다든가 개인 사업에 복리후생비로 지출했다든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 되는 것들이 여기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최대한 기억할 수 있는 대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리가 기억할 것이 꽤 많았었는데 밑에 또 있네요.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 카드 깡 하는 경우예요. 네. 자동차 구입했을 때 아까 취득세니까 안 되잖아요. 취득세에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여기 밑에 중고 자동차는 10%를 적용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중고 자동차 가령 500만 원짜리를 샀다 그러면은 50만 원만 사용 금액으로 인정이 된다. 중고 자동차에게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또 신용카드를 해외에 가서 사용한 것은 사용금액에 포함이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이런 것은 뭐 우리가 기억하기 참 좋죠. 이런 거 잘 알아두시면. 자,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까지 이번 시간에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기타 소득공제부터 설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